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고 전라도가 세운 이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려면 전라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 프랭카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도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계속 공작을 하고 있는데 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연방제 통일은 곧 적화통일이에요.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주자는 것이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전라도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라도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가 93.8%야. 그거 하나는 똑똑해.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야.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 삼성장군 우리 황준선 장로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박수는 조금 이따 치고. 왜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앞에 그 뒤에 거부터 해설하겠어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평화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을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것이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의 지금 상태에 있는 거야. 휴전협정은 왜 맺어지느냐? 자, 장로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전라도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훈련을 상무대에서 받았죠? 예. 장교. OBC, OAC를. 그러면 장로님도 빨갱인데? 저는 소대장도 네. 31사단에서 수색대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 장로님 좀 의심해야 되겠어. 근데 장로님,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가, 자, 일단 평화협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휴전협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휴전협정은 뭘 뜻입니까? 전쟁을 하다가 힘이 약한 쪽이 힘을 키워서 다시 하려고 잠시 멈췄어. 그래서 휴전협정이라고도 하고 정전협정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휴전협정은 사실은 북한과 중공이 먼저 제시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반대했죠. 반대했죠. 예, 반대하고 네. 서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그때에 6.25 전선이 일단 남침을 당해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미군이,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하는 바람에 밀어 올려서 다시 북한까지 올라가서 압록강에서 물을 퍼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공군이 다시 들어와서 일사후퇴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2번 서울을 뺏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디까지 뺏겼냐? 수원, 평택까지 또 뺏긴 거야. 잘 들으세요. 6.25 때 서울을 한 번 뺏긴 게 아니에요. 2번 뺏겼다고. 근데 다시 미군이 재반격해서 그때 전선이 계속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는 상태니까 북한이 휴전협정 하자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휴전선이 지금 그어진 걸 보면은 삐딱하게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쌍방이 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선을 그대로 휴전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올라갔고 서부전선 같은 건 좀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치열했습니다. 전투가. 그 이유가 서부전선,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장로님이 하신 1사단장 1군단을 했던 이 지역은 그때 미군 부대가 주력 부대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휴전하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 없다 해서 머뭇거렸고, 동부전선은 우리나라 3사단, 6사단 한국 군대가 하니까 계속 올라가 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삐딱하게 그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이승만. 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하면은 미군이
또 철수할 것이다. 사실상 그때까지는 미국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수할 것이다. 한번 철수하면 다시 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통찰력을 가지고 절대 주한미군은 잡아놔야겠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반드시 맺어서 다음에 미래에 대비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할 때 이승만은 서명 안 했죠. 그렇습니다. 서명 서류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승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면 휴전협정을 사인할 때에 김일성은 여기 했잖아요. 김일성, 네. 예, 중국 팽덕회, 병덕회, 마크 클라크 유엔군, 유엔군 그때, 사령관. 예, 유엔군이 아니고 미군 사령관, 병사령관, 그리고 밑에 남일, 북한군. 예, 그리고 해리슨. 자, 여기 한국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이름 있어 없어요? 그럼 이승만이가 여기에 사인을 왜 안 했을까요? 휴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안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만약에 휴전을 인정해버리면 한국전에 와 있던 미군들이, 그렇죠. 미군 철수의 명분을 주는 거. 우리가 휴전 협정한 것이 7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러 미군들이 다 간다는 거죠. 12월 25일 날. 그 당시 사실은 미국은 네, 1차 세계대전 치렀죠. 그렇죠. 또 한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 치렀죠. 그렇죠. 태평양 전쟁 치르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전쟁 그만하자. 왜 우리 젊은이들이 맞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희생하느냐. 이런 그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치란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면은, 붕괴하러 가면은 워싱턴을 비롯하여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마다 주별로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다 있어요. 미국은. 내가 거기를 다 가봐요. 가보면요, 눈물이 나요. 첫째로 뭐냐, 한국전에 와서 죽은 사람 청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뭐 한 3만 6천 명에서 3만 7천 명. 3만 7천 명이. 나는 동네에 깡패, 불량배 이런 애들이 와서 죽은 줄 알았어. 세상에 시카고를 갔더니 한국전에 와서 죽은 애들이 누구냐? 현역 학생들이야. 하버드, 예일, 프리턴, 콜롬비아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전에 와서 3만 6천 명이 죽은 거예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심지어 한국전에 왔던 그 대장들, 스타들, 장군들, 아들들도 한국전에 데려왔어. 한국전에 20명 이상이 참석했고 그 중에서 한 1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별자리들의 아들들이 20명 가까이 한국전에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 중에 10명이 희생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요, 계속 반미운동을 하다가 워싱턴에 가서 국립묘지에, 그 국립묘지 사진 있나? 내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국립묘지 사진. 거기 가서 이렇게 한국전 코너에 이렇게 있어. 이거 봐, 이거. 이게 이제 한국전에 왔던 이게 국립묘지요. 미국 국립묘지. 참전용사. 참전용사. 여기 가면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노라. 빨리 울어, 빨리 울어. 빨리 울어, 빨리 울어. 그러니까 그때 하루에 수천 명이 하버드, 예일, 프리턴 청년들이 죽으니까,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쟁 그만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고집 부리면서, 안 돼, 지금 막 우리가 전세가 유리해서 한 달만 지나면 평양을 다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승만이가 고집 부리니까 이승만을요, 사실은 미국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서명 안 했어. 왜? 결정적 이유가 한국전에 왔던 미군을 잡아놓으려고. 광주는 눈치 못 채네. 미군을 잡아놓으려고.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평택의 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미군을 쫓아내려고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미군 철수를 한다. 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요? 왜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북한에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끼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 김일성이 때 6.25 남침을 해서 절호의 찬스였는데 미군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그리고 사실은 5.18 때도 김일성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미군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군만 없으면은 언제든지 남침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예,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미군이 큰 규모로 오랫동안 주둔하는 나라는 지금 전부 G10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순으로 5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모두 패전국입니다. 독일도 패전국입니다. 영국은 승전국이었지만은 아주 많이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후에 6.25도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 여러분, 그냥 미군은 군사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친한 나라, 여러분 지금 G10 중에서 두 나라 빼놓고는 전부 미국과 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키면은 여러분 제한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군사 대비 태세에 들어갈 돈을 아껴서 경제 성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미군이 있다가 철수한 나라 다 망했습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91년에 필리핀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바로 2021년도에 아프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해안 때문이고, 그때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 호혜적입니다. 주고받는 건데 그 당시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 미군은, 주한미군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세상에 이 나쁜 놈이 북한에 가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자, 그거 알죠? 김대중이 그 말한 거 알죠? 사상은 감출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이 뭐냐면 6.25 때 통일될 뻔했는데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김대중이 말을 한 거야. 6.25 때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겠어요? 북한식으로 통일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다, 계속. 김대중은 절대로 여러분 이제 김대중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고정관첩 할아버지 말대로 김대중은 바로 박헌, 제2의 박헌영이고 제3의 이 박헌영이가 바로 이 문재인이라고 했잖아. 문재인이가요, 미군을 철수를 시키려고 어떻게 고난도의 공작을 했느냐. 미군이 지금 평택에 와 있잖아요. 와 있죠? 와 있는데 이것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사실은 안 내려고, 왜? 미국이 스스로 나가라고 계속 시비를 건 거야. 우리나라에 미군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26,000여 명 조금 있습니다. 26,000명인데 현재 그들이 옛날에는 다
공짜로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비를 50% 이상을 대줘가면서 미군이 있다가 이제 한국이 하도 잘 산다고 자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놀러 가가지고 꺼내면 100불짜리 내잖아요. 가게. 미국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불을 구경도 못해. 왜? 카드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돈을 100불을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하니까, 아, 한국이 잘 사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비용 중에 주한미군 비용 말고 주한미군 부대 안에는 한국 사람이 근무하는 군속이 많아요. 이해가 돼요? 그 돈의 월급을 다 미국 정부에서 줘왔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한국이 잘 사니까 미군 부대 안에서 군대 갈 사람이 가출사에 왔단 말이야.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군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은 이제 한국이 좀 부담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걸 안 내려고요, 계속 문재인이가 시비를 걸어. 왜? 스스로 나가라고 시비를 걸려고. 자, 여러분, 이러한 고도의 심리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평양에 가서 9.19 합의를 하고 평양에 그 광장에 모아놓고 나는 남쪽 정부의 대표로 왔다 그래.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왜 북한 가서 대통령이라 소리도 못하고 남쪽 정부의 대표로 왔다?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도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 뭐라고 하냐? 내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업적을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윤석열이가요, 대통령 된 것은 하늘의 은혜예요. 윤석열도 처음에는 몰랐어. 1년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감잡았어요. 대한민국의 100만 공무원 잘 들어. 장차관들, 청와대 비서관들 잘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뭐냐?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1% 정도는 역사 공부를 나한테 더 해야 돼요. 왜? 광주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한테 공부를 다시 해야 돼. 1%.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 다음 뒤에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광주여 일어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야. 이제 1년 대통령을 해봤더니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간첩을 잡기 시작했어요. 창원 간첩 조직만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 밑에 하부 조직을 조사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 하나입니다. 지금 민노총 간첩 수뇌부만 잡았어요. 하부 조직은 지금 수사 중이요.
정교조도 잡았어요. 정교조 밑에 조직은 지금 수사 중이요. 밑에 하부 조직을 조사를 했더니 창원 간첩 하나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유마을 만들듯이 전국에 간첩들이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이래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와인버거 장관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요렇게 망할 것이다. 자,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는 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가까이 와서. 지금 이 책을 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와인버거 장관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89년까지 그러니까 연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4년인데 8년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할 때 국방장관을 7년 동안 한 분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국민들로부터 거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 수준에 이르도록 존경을 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실무일을 했던 사람이 예. 이 와인버거.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예. 500페이지입니다. 예. 이 책 이름이 뭡니까 저게? The Next War. 다음 다음 전쟁. 다음 전쟁. 1991년도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마친 지 2년 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어느 날 강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부대가 극렬하게 대치를 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한국의 경찰복을 갈아입고 지금 홍콩을 통해서 북한이 수입해간 대한민국 경찰복을 10만 불을 가져갔어요. 북한이 왜 한국의 경찰복을 옷을 왜 수입해갈까요? 왜? 10만 벌이 들어갔어요. 북한에 한국 경찰. 그래서 한국 경찰 옷을 새로 또 다 바꿨어요. 지금 그럼 또 사갈 거라고. 그때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한국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저 강문 광장의 빌딩에 올라가서 사격을 하는데 여러분을 사격하는 게 아니야. 태극기 부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촛불 시위를 자기 편을 향하여 사격을 하면 20, 30명이 죽는단 말이야. 죽으면 그때의 촛불 시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싸움이 붙고 파출소를 털고 경찰을 털고 무기를 털고 해서 결국 뭐냐?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켰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다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여기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미군들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그 미군이 왜 안 막아줬어요? 광주 사태? 한미 합참 간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정규전에 대비한 군사력을 운영합니다.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고 우리 국내 문제, 계엄령을 포함해서 또 아주 소규모 북한의 침투 이런 것은 한국 합참회에서 지휘되고 통제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개입 안 한다는 얘기죠? 개입 못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게 30년 전 아닙니까? 네. 1991년도인데 이때는 뭐 대부분이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국민들도 네. 붙어봐야 알겠다. 붙어봐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 단독으로 하면은 질 수도 있겠다. 질 수도 있다.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깁니다. 미군이 없어도 사실은 이깁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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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무기 체제적으로 이기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정규 전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제2의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이번에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평택에 있는 미군이 개입을 못합니까? 그렇죠. 예. 결국 근데 그걸 노린다고 네. 와인버거 장관이 3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The Next War는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논픽션입니다. 국방장관을 7년 동안 하면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 그 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날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모든 전쟁은 전쟁의 유혹을 김일성 마찬가지고 김정일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쟁을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기겠다. 이 유혹을 받을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우리 한국 내의 갈등, 한국 내의 어떤 정파 싸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만 그래도 유혹을 느낄 수 있지. 그런 것마저 없다면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저 상원의원들 만나시고 한 것처럼 다른 것 다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사파 운동권 척결해야 되고 다시는 좌파 운동권의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어났던 옛날에 5.18 광주 사태, 그런 사태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이번에는 광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종씨 전두환 욕하지 마요. 여기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까는 태극기 들고 아멘 해놓고 우리 종씨 전두환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도 반응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학문 중에 하버드, 예일, 프리턴, 이걸 아이비리그의 학문이라 합니다. 아이비리그 학문 중에 새로운 신종 학문이 나왔어요. 뭐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 과목입니다. 자, 새로 나온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안 했으면 오늘 유럽이 어떻게 됐을까? 장로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을 누리지 못하죠. 이기지도 못하죠. 이길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의 세상이 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 유럽은 히틀러 독재자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조금 과장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다고 봐줘요. 그냥. 연합국을 상대를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다그라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절대 지금 번영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럼요. 6.25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뭐 세계적인 그런 상륙작전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 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어요. 아주 민감한 겁니다. 여기에 절반은 내 이 말 할 때 나갈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야, 정강훈 저 새끼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가 보니까 정말로 선이 넘는 말을 하네. 자, 들어보세요. 이 말 하겠습니다. 나가도 좋아요. 만약에 광주 사태를 공수부대가 와서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광주 사태를 전두환 장군이 지휘하여 공수부대를 통하여 광주를 봉쇄하고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야, 나는 절반 나갈 줄 알았더니 진짜 여러분들은 애국자야. 그러면 수일기를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를 외곽을 봉쇄하고 초기에 진압을 안 했으면 아마 광주에서 지금 망월동에 묻혀 계시는 희생자들, 그 숫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60명 가까이 되나요? 150명? 150명. 만약에요, 공수부대가 광주를 진압 안 했으면요, 최소한 희생자가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광주 사태를 봉쇄하고 진압한 것은 잘했어, 못했어요? 진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여기 다 왔어. 내 말이 맞아요? 장군님,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장군님은 그때 광주 사태 5.18 일어날 때 어디 계셨어요? 계급이 뭐였어요? 80년도 5일 18일인데 네. 제가 오해시, 그러니까 고등군사 과정을 마치고 네. 4월 말에 구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교육받고 예.
그러니까 잘 제가- 피하여 갔네. 제가 가고 20일도 안 돼가지고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때까지 여기서 여기 상무대에서 교육받고 있었으면 예. 장로님, 오늘 장로님 없었을 수 있네요. 아니, 학생들은 투입되지 않으니까. 예. 학생도 투입 안 돼요. 학생들은 교육받으니까 우리 군이 뭐 그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와 특별히 전라도는요, 광주 사태를 공수부대가 진압했다고 난리야 난리. 이걸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도 속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아이비리그 신종 학문이야. 만약에 공수부대가 진압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공중파, 유튜브, 그 다음에 좌파 빨갱이들 난리 날 겁니다. 천강훈 또라이 이 새끼가 내가 앞에 하는 배경말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광주 사태를 진압 안 했으면 우리 종씨 전두환을 욕하지 마라, 요 말만 이제 계속 난리 납니다. 내가 예고편을 미리 말했으니까 보도하지 마, 이 개자식들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내가 이러면 될 수 없는데, 그때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초임 검사로서 광주와 목포에 처음 검사가 돼서 왔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이 시민군들이 공무원들을 다 죽인다고 해서, 경찰들 죽인다고 해서 이 공무원들, 경찰들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다 도망갔대요. 자, 보세요. 아니, 정상적인 시민군들이 왜 공무원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라, 이게 간첩.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그 검사님이 나한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산속으로 도망갔대. 라디오 한 개를 들고. 왜? 검사, 경찰은 다 죽이니까, 시민군들이. 시민군이라는 난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시민군은 그렇게 절대 할 리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라디오를 들고 갔더니 세상에 여기 금남로 있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방송을 북한이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북한 방송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하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다시는 광주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다시 재현하려고,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요, 광화문에서 재현하려고 민노총, 정교조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일부 다시 극렬하게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시도하는데 우리는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선포를 했더니 나를 깜빵 3번 집어넣었어, 문재인이가. 그리고 계속 너의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서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사기치려고. 아니, 보세요. 문재인 발언 다시 한번 보세요. 제주도 4.3 사건을 뭐라 그러냐,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무장폭동 4.3 사건, 김날산 이덕구가 일으킨 그 꿈이 광주의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야, 이 문재인 이 개새끼야. 어디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국민들 전체를 다 이 생각들을 믿게 하려고. 제주도 4.3 사건이 우리의 꿈? 문재인 개자식아, 너의 꿈은 될지 몰라도 광주의 꿈은 아니야. 내가 광주 사태 해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거의 40년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내가 목회자 집회를 세게 했어요. 목사님들 집회를 주로 한 달에 거의 1000명 이상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하네요. 목사님, 성경만 가르치면 답니까?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광주 출신의 목사인데 5.18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신은 목사 아니야, 정강훈 목사가 아니야, 하도 도전적으로 말해서, 아니 5.18과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나는 성경만 잘 가르치고 나는 목회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나한테 하도 당신은 역사의 목사 아니라는 거야. 날 보고 5.18의 진실을 안 밝히면 정강훈 목사의 가치도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5.18을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중국의 심양에다가 선교사 간첩을 파송했어요. 정강훈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광주 사태를 말할 때는 나는 40년을 연구한 사람이야. 보내가지고 북한의 탈북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아파트에다 가둬놓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요. 시켜가지고 이제 욕조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식을 할 때 날 보고 오라 그래. 그 내가 가면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이 3, 4개월 된 애들이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탈북자들한테 광주 사태 누가 일으켰냐니까, 그건요 북한이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 공부했고. 그러면 증거를 가져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져올 수 있대. 그래서 돈을 엄청 주고 다시 북한으로 진입을 시켰어요. 탈북을 진입시켜서 북한의 열산릉 묘지에 있는 광주 사태에서 와서 희생된 무덤, 광주 사태에서 왔던 북한의 사람들이 희생된 무덤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 이 사진 보세요. 북한의 무덤에, 북한의 국립묘지에 왜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북한 군대 무덤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요, 호남의 지도자 김경재 총재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총재님 용서하시고, 또 총재님도 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김경재 총재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되자, 그때는 김경재 총재가 호남의 김대중의 제1번이야. 신복 중에 1번이요. 사실 호남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좌파가 아니에요. 한강욱, 한학압, 김경재, 이 사람들은요 좌파가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이 전라도 당, 이 당은 좌파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당이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딱 선거를 붙여 보니까 이도 미친 짓을 하거든. 그래서 그 한강욱 아시죠? 하나갑 아시죠? 김경재 3명이요 우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했어요. 이게 호남 지도자들입니다. 김대중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김대중이가 의심스럽다 이거야. 친제자들이요. 그 중에 김경재 총재님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불러서 자네가 모르게 북한에 특사로 좀 갔다 오게. 그래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북한을 갔더니 얼마나 잘해주는지. 김경재 총재를 왜? 김대중의 신복 1번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 김경재 총재를 믿은 거야. 김경재 총재도 김대중하고 같은 사람인 줄. 그러나 김경재 총재는요 미국에서 15년 공부를 했고 벌써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좌파가 아닌 거야. 갔더니요 오만 대접 다 해주고, 다 해준 뒤에 김일성의 시체한테 참배를 하러 가자. 그래서 나는 거기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국립묘지를 가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김경재 총재님이 듣고 계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국립묘지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따라갔어. 어디다 세웠느냐? 광주 사태 때 내려와서 희생된 무덤 앞에 딱 세워놓은 거야.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김경재 총재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그 후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김경재 총재에게, 호남의 지도자잖아. 김대중의 신복 1번 아니야. 그래서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더니 80%가 완성이 됐더라는 거야. 80%가. 몇 프로가? 그래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선생님, 이 동네는 다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김대중한테, 선생님, 내가 북한 가서 보니까 절대로 현찰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80% 완성이 됐는데 현금을 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더니 김대중이가 뭐라 그랬냐? 자네는 국회로 나가서 일해.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박지원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김경재가 쫓겨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김대중을 의심하는가? 자네는 국회 가서 일해. 그러면 그 김대중이가 그 보고를 받고도 북한에다가 돈 줬어 안 줬어요? 그거는 핵무기 만들으라고 준 거지. 김경재는 주지 말으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김대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보세요. 김대중이가요, 지금 미국의 은행에다가 11조야 11조. 이 수표 한번 보세요. 수표. 이 수표 한번 보시라고. 이게 미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서 큰 거금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 그 담임 목사님이 CIA에다 신고를 했어. 그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에다가 알려준 거야. 지금 거대한 11조의 돈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나섰어. 수사를 나섰더니 세상에 김대중, 이 문재인 이 정부가 수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다 깜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깜빵에 집어넣은 제목도 뭔지 압니까?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 이 기회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이거 수표 밝히라고 수사하다가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을 전면 사면 복권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 주셔야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깜빵 갔으니까 재판이 붙었는데 거기 증인으로 누구를 불렀냐? 김대중 아들을 불렀어요. 재판하는 데서 불러서 이 수표가 당신 이름으로 발행된 게 맞냐 그랬더니 재판석에서 김대중 아들이 실토를 했어요. 이거 내 이름으로 발행된 게 맞다고.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11조인데 이 돈을 왜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그러냐 이거야. 나는 그래서 김대중이가 북한에 매수됐다고 보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만큼 매수됐다고 보는 거야. 그 돈 11조를 전라도에다 갖다 줘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월간조선에서 보도된 사안입니다. 나는 조갑재 선생님한테 이 수표 복사를 얻었습니다. 날 보고 그래요. 이거 얼마든지 복사해서 돌려도 괜찮다 그래. 여러분도 원하면 내 복사해서 돌려줄 테니까. 전라도여 일어나라.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 따지면요, 노무현이가 1등이고 2등이 김대중이요. 이승만은요 3%. 대한민국을 건국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건국 대통령이 3%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준 문제라고. 이 문제는 전라도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라도여 일어나라! 여기에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교회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경상도 전라도 아무리요 뭐 화해하자 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새마을운동 모든 중심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광주 사태 마무리 지을 때도요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은요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어. 알죠? 그때 광주 사태 있을 때 있었잖아. 광주 사태 있을 때 살아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광주 사태 살아 있었던 사람. 아이고 그 후에 태어났나? 아이고. 근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 보시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내가 말이 안 나와. 그때의 캐톨릭 신부들은 계속 싸우자 그랬어. 계속. 광주 사태가 확대된 것도 신부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던 여자 있죠. 목소리 기억나요? 차 타면서 선동하는 거. 여러분, 경상도 새끼들이 와서 우리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애를 꺼냈습니다. 사실이었습니까? 이게요 히틀러가 선동할 때 써먹은 말이거든.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할 때 똑같은 문장을 써먹은 거거든. 그 말을 그대로 했는데 지금 사실 여자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낸 사건이 있어서 없었어요. 이게 바로 천주교 신부 집에 있었던 가정부가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광주시를 선동하니까 그때 광주 시민들이 일어난 거야. 경상도 새끼들이. 장모님, 근데 공수부대 편성된 것이 경상도가 더 많아요? 전라도가 더 많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 때는 현장에 없었지만은 대대장을 특전사 13공수여단에서 했습니다. 저는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대장을 하면서 뭐 병사들은 다 나갔고 우리 선임하사들, 광주 사태 때 투입된 선임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주 사태의 숱한 유언비어들, 그 당시에 우리 군은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위기의 질서도 잡히고 아주 기강이 확립된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든 유언비어들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우리 간부들, 군의 간부들 말고 병사들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특전사의 출신들,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이 양심선언회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은 그 이후에 모든 그런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체정합니다. 다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광주 사태는 저는 또 뭐 누구보다도 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핵심 분자들, 지금 민노총의 핵심 분자들은 북한의 간첩 아니면 종북 세력입니다. 지령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이 사건을 리드하고 진행하고 확산시키고 폭발시키고 한 것은 분명히 북한 특수부대거나 간첩들의 지시랍니다. 자, 미국의 CIA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30년마다 기밀을 해제해요. 자,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광주 사태의 기밀을 공개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5.18 CIA입니다. 공식 문서. 여기에 대해서 좌파 애들이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광주역 광장에서 와서 연설할 때도 이것도 보여줬는데 그냥 정광훈이가 망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요 구절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야. 광주 사태는 미국 CIA 보고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 CIA 비밀보고서 요약 5.18 관련. 첫째,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진실은 순수한 자연 발생적인 시민들의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둘째,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진실은 당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거짓 선동이었다. 셋째, 폭도들이 전남 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하였다. 진실, 국군 헬리콥터가 시위군 중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넷째,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말. 진실은 한국 군인들은 술이 취해 미친 듯이 행동하지 않았다. 다섯째, 당시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 국군의 계획적인 발포 명령으로 사망자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국군은 방위 차원에서 대응 사격만 했을 뿐이다. 자, 미국 CIA의 지금도 변치 않는 공식 입장문이에요. 여기 대해서 좌파들이 대답하라고. 왜 이런 대답은 안 하고 정강훈만 조질라고 난리야. 미국은 겁먹어? 미국한테는 겁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때 한참 5.18에 이제 희생자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목사님, 여기 그 통합청 목사님 누구야? 계십니까? 한완상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기독교계 목사님들을 모아서 시민군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사상자가 10,000명도 나고 10만 명도 날 수 있는데 이래서 더 볼 게 뭐 있냐. 우리 무기를 반납하자 하고 주도한 것이 누구냐. 신부들은요 계속 싸우자고 했고, 이게 캐톨릭과 개신교 목사의 차이야. 목사님들은 무기를 스스로 반납하자고 설득해서, 그래서 광주 사태가 종료된 것입니다. 누가 해결했느냐? 목사들이 해결한 겁니다. 목사들이. 여러분이 지켜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장시간 동안에 나는 몸도 안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왜 떠드느냐? 이거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이 12개야.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한기총, 한교연 12개인데 12개 목사님들이 각 교단이 장춘체육관에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여기에 장경동 목사님을 총재로 세웠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살 수 있어요.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한테 2분만 주시죠. 2분. 네. 자, 마지막 또 결론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광주에 우리 호남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애국할 때 우리나라는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몇 분자들, 그것도 정부, 주사파, 운동권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꼬레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운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찾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호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대 대형 교단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장준체육관에서 보세요. 자, 이제 나라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를 예수 한국 무슨 통일이요? 이걸 해낼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